새빨간 머리 연맹. 작년 가을이었다. 어느 날 셜록 홈즈를 찾아갔더니 그는 불그레한 얼굴에 머리가 불붙은 것처럼 빨간 초로의 뚱뚱한 신사와 잘못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대화를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나오려는데 뜻밖의 홈즈가 나를 방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여보게 왓슨, 마침 잘 와주었네. 그는 다정하게 말했다. 지금 일하는 중인가 본데. 그렇다네. 그러면 옆방에서 기다리겠네. 아냐, 그럴 거 없네. 윌슨 씨, 이 신사는 여러 사건에서 나의 협력자이자 조수 역할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번 일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뚱뚱한 신사는 엉거주춤 몸을 일으키고 살찐 작은 눈을 들어 이쪽을 살피며 고개를 까딱했다. 그쪽 소파에 앉게. 홈즈는 이렇게 말하고 도로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면 의뢰하던 버릇대로 다시 양손의 손가락 끝이 마주댔다. 여보게 왓슨, 나는 자네가 나처럼 단조로운 일상과 관습을 벗어난 것들에 열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네. 자네가 내 수사 기록을 펴내는 일에 열정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취향 때문이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네는 내 모험담을 참으로 잘 꾸며주었네. 솔직히 자네 사건들은 정말 흥미로워. 나는 내 생각대로 말했다. 왓슨, 지난번에 메리 서덜랜드 양이 의뢰한 지극히 간단한 사건에 착수하기 전에 내가 한 말 기억나나? 기기 묘묘한 것을 찾으려면 삶 그 자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인생은 항상 그 어떤 상상보다 더한 것을 보여준다고 했던 것 말일세. 미안하지만 나는 그 이론에 동의하지 않네. 그렇군. 하지만 여보게, 자네는 결국 내 의견에 동의해야 할 걸세. 그렇지 않으면 자네의 논리 따위는 내가 끊임없이 제시하는 실제 사례들 밑에 납작하게 깔리고 말 테니까. 그러면 결국 내 말이 옳다는 걸 인정하게 되겠지. 자, 여기 계신 자베즈 윌슨 씨는 좀처럼 듣기 힘든 기이한 이야기를 아침부터 들려주고 계셨다네. 나는 자네한테 큰 사건보다는 오히려 범죄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하기 힘든 사소한 사건들 중에 기묘한 것이 더 많다고 한 적이 있네. 이번 사건은 아직 어떤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내가 알게 된 그 어떤 사건보다도 괴상하다네. 윌슨 씨, 미안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단지 내 친구 왓슨 박사가 이야기의 첫머리를 못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윌슨 씨의 얘기가 하도 기묘해서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건 설명을 조금만 들어도 대개는 기억 속에 저장된 수천 건의 유사한 사건을 지표로 해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특이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요. 뚱뚱한 손님은 자부심을 느끼는 듯 가슴을 쑥 내밀고 두꺼운 윗옷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신문지를 꺼내들었다. 신사가 신문지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얼굴을 바짝 대고 광고란을 살펴보는 동안 나는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내 친구의 방식대로 신사의 옷차림과 외모에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쳐다봐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었다. 손님은 둔하고 뚱뚱하고 점잖은 척하는 전형적인 영국 상인이었다. 그는 헐렁한 회색 체크 무늬 바지에 꾀재재한 검은 프로코트를 아래 단추만 끼운 채 입고 있었다. 우중충한 색깔의 조끼 위로는 묵직한 청동줄을 들이우고 있었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린 네모난 금속 조각이 장식으로 달려 있었다. 옆에 의자에는 헤어진 중산모와 구겨진 벨벳 칼라가 달린 색바란 갈색 외투가 놓여 있었다. 아무리 봐도 그 불붙은 것처럼 새빨간 머리와 몹시 억울하고 불만스러운 표정 말고는 별다른 특징이 없었다. 날카로운 눈으로 손님을 바라보던 셜록 홈즈는 내가 묻는 듯한 시선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걸 느끼고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손님이 한동안 육체 노동에 종사한 적이 있고 코담배를 피운다는 것, 그리고 프리메이슨 단원이고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으며 또 최근에 글씨 쓰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것 정도일세. 그 이상은 모르겠네. 자베즈 윌슨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검지로 신문의 한 부분을 집은 채 내 친구를 쳐다보고 있었다. 홈즈 선생님께선 그런 걸 어떻게 다 알아내셨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육체 노동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요? 사실 나는 과거에 배 만드는 목수로 일했죠. 그러니 선생의 말은 한치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윌슨 씨의 손을 보고 알았습니다. 윌슨 씨의 오른손은 왼손보다 훨씬 큽니다. 오른손을 써서 일했기 때문에 근육이 더 발달한 거죠. 그러면 코담배를 피운다는 것하고 프리메이슨은요? 그걸 어떻게 알아냈는지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윌슨 씨의 지성을 모욕하는 행동이 될 겁니다. 더구나 윌슨 씨는 귀 단체의 엄격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삼각자와 컴퍼스 장식 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깜빡했습니다. 헌데 글씨를 많이 썼다는 건... 윌슨 씨의 오른쪽 소매는 앞단이 12cm가량 반들거리고 왼쪽 소매는 책상에 올려놓는 팔꿈치 부분이 닳아서 반짝거립니다. 달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허허, 그런데 중국은... 오른쪽 손목 바로 위에 물고기 문신은 오직 중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문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자그마한 책자를 펴낸 적도 있습니다. 물고기 비늘에 섬세한 분홍물을 들이는 것은 중국에서만 쓰는 독특한 기술이지요. 또 윌슨 씨의 시계줄에 중국 엽전이 매달려 있어서 문제가 더욱 간단해졌습니다. 자베즈 윌슨 씨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아하, 난 또 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 줄 알았더니만 별거 아니었구먼요. 왓슨, 아무래도 내가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실수인 것 같네. 미지의 것은 대단하게 여겨진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다 보면 나의 보잘것없는 명성은 형편없이 추락하고 말 걸세. 윌슨 씨, 광고는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찾았습니다. 윌슨 씨는 통통한 붉은 손가락으로 광고란의 중간쯤을 짚고 대답했다. 여기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여기서 비롯됐지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신문을 받아들었다. 광고는 다음과 같았다. 빨간 머리 연맹. 우리 연맹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레바논의 고 이즈키야 홉킨스가 남긴 유산 덕분에 회원들에게 순전히 명목상의 봉사에 대한 대가로 일주일에 4파운드씩 지불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결혼이 한 명 생겼기에 이를 공고함. 21세 이상의 심신이 건강한 빨간머리 남자들은 누구나 자격이 있으니 월요일 11시까지 플리트가 포프코트 7번지 연맹 사무실로 와서 던컨 로스에게 응모 바람. 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나는 야릇한 광고를 2번이나 읽은 다음 불쑥 말했다. 홈즈는 기분이 들떠 있을 때면 을에 그렇듯 몸을 뒤틀며 낄낄거렸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 아닌가? 자, 윌슨 씨. 그럼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이 광고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박사, 우선 신문 제목하고 날짜를 봐주게. 1890년 4월 27일자 모닝 클로니클 1세. 좋아. 그럼 시작할까요? 그럼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베즈 윌슨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말했다. 나는 구시가 근처 코버그 광장에서 자그마한 전당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도 별로 크지 않은 데다가 최근에는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밖에 벌이가 안 됐죠. 원래는 점원을 둘 데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겨우 하나밖에 두지 못했습니다. 지금 있는 점원도 일을 배우겠다고 남들 받는 급료에 반만 받아도 좋다고 해서 쓰게 되었죠. 그 착한 청년의 이름이 뭡니까? 셜록 홈즈가 물었다. 빈센트 스폴딩입니다. 그런데 청년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나이를 가늠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이에요. 독립하면 지금 나한테 받는 급료의 2배는 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만족해야 하는데 굳이 그걸 가르쳐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남들보다 적게 받아도 좋다는 점원을 두셨다니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은 정말 드무니까요. 제 생각엔 윌슨 씨 전당포의 점원도 그 광고만큼이나 특이한 것 같군요. 허허, 하지만 스폴딩한테도 흠은 있습니다. 사진에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 녀석은 처음 봤습니다.
툭 하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대고는 필름을 현상한답시고 토끼가 굴속으로 뛰어들듯이 지하실로 달아나니 말씀입니다. 그게 제일 큰 단점인데 그것만 빼면 부지런한 일꾼이죠. 다른 나쁜 점은 없습니다. 아직도 윌슨 씨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무렴요. 그리고 스폴딩 말고는 간단한 요리와 청소를 하는 14살짜리 여자애를 데리고 있죠. 아내가 죽은 후론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집안 살림도 별로 없습니다. 우린 아주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 말입니다. 내 집에서 빚지지 않고 살면 됐지요. 그런데 조용한 생활에 파문을 일으킨 게 바로 이 광고였습니다. 2달 전에 스폴딩 녀석이 신문을 들고 가게로 내려왔죠. 녀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슨 씨, 저도 빨간 머리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는데? 아, 글쎄, 여기 빨간머리 남자들의 연맹에 빈자리가 났다지 뭡니까? 빨간머리 연맹에 든다는 건 큰 행운이거든요. 아마 결혼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유산 관리인들은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고심했겠죠. 머리 색깔만 바꿀 수 있다면 저도 당장이라도 달려가고픈 심정입니다. 아니, 그게 뭔데 그러나? 나는 물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나는 집에만 붙어있는 사람이고 전당포 사업이란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몇 주일씩 밖에 나가지 않을 때도 많답니다. 이렇다 보니 바깥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어두워서 누가 무슨 소식이라도 가져오면 항상 반가워했죠. 빨간머리 연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스폴딩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없네. 아니, 윌슨 씨처럼 자격이 되시는 분이 그걸 모르시다니. 그런데 거기 들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아, 1년에 한 200파운드 생기나 봅니다. 하지만 거기 회원이 돼도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생업에 별 지장을 주지 않는답니다. 그 말을 듣자 귀가 솔깃했습니다. 아마 홈즈 씨도 이해하실 겁니다. 요즘 몇 년간 장사가 잘 안 돼서 1년에 200파운드가 더 들어온다면 아주 요긴하게 쓰일 판이었으니까요. 자세히 좀 말해다오. 난 이렇게 말했죠. 그러자 스폴딩은 광고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연맹에 빈자리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걸 알아보시려면 이 주소로 가면 되는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빨간머리 연맹의 설립자는 미국인 백만장자 이즈키아 홉킨스인데 아주 괴짜였대요. 자신이 빨간머리였는데 세상의 모든 빨간머리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품게 돼서 죽을 때까지 막대한 재산을 관리인들의 손에 맡기고 그 이자를 세상의 빨간머리들을 위해 쓰라는 유언을 남겼답니다. 듣자 하니 빨간머리 회원들은 상당한 금액을 받으면서도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려는 빨간머리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보세요. 자격이 런던에 거주하는 성인 남자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 미국인 백만장자가 런던이 고향이라 런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었나 봐요. 또 흐린 빨간머리나 너무 어두운 빨간머리는 지원해봤자 소용없다고 하더군요. 윌슨 씨처럼 타는 듯이 환한 색깔의 진짜 빨간머리만 된답니다. 그러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그 정도 돈이라면 헛걸음하는 셈치고서라도 바깥 걸음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군요. 사실 두 분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머리는 숱이 많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거든요. 그래서 설령 경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빈센트 스폴딩은 그 일에 대해서 꽤 많이 아는 것 같아서 녀석을 데리고 가면 쓸모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스폴딩에게 그날 가게 문을 닫고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녀석은 하루 놀게 되어 아주 좋아했죠. 그래서 우리는 가게 문을 닫고 광고에 나온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홈즈 씨, 내 평생 그런 장관은 처음이었습니다. 머리에 조금이라도 붉은기가 있는 사람들은 다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플리트가는 빨간 머리로 가득 차 있었고 포프코트는 꼭 과일 장사의 오렌지 손수레 같았지요. 나는 광고 하나를 보고 세상 천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머리 색깔은 가지각색이었죠. 밀집색, 레몬색, 오렌지색, 벽돌색, 아이리시 세토종의 사냥개 같은 젓갈색, 다갈색, 황토색 등등.
하지만 스폴딩의 말 맞다나 타오르는 불꽃 같은 생생한 빨간색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보고 기가 죽어서 그만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폴딩 녀석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녀석은 사람들을 떠밀고 잡아당기고 들이받으면서 나를 끌고 사무실 계단 앞까지 갔습니다. 계단에는 사람들의 줄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희망을 품고 올라가는 이들의 줄이었고 다른 하나는 퇴짜 맞고 내려오는 이들의 줄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틈에 끼어 밀치락 달치락 하다가 곧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정말 세상에 다시 없을 만큼 재미있는 경험을 하셨군요. 홈즈는 손님이 말을 멈추고 코담배를 힘껏 냄새 맡으며 기억을 더듬는 동안 이렇게 말했다. 말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는 달랑 나무의자 2개와 전나무 책상 하나뿐이었죠. 책상 앞에는 나보다 훨씬 새빨간 머리를 가진 작은 남자가 앉아 있었죠. 그는 지원자들과 몇 마디 말을 나눠본 다음 반드시 뭔가 부적격 사유를 찾아내서 퇴짜를 놓곤 했습니다. 빨간머리 연맹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차례가 오자 그 남자는 유난히 나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사무실 문을 닫아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분은 자베즈 윌슨 씨입니다. 동맹에 가입하고 싶어서요. 스폴딩이 말하자 사내는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적격자가 나타나셨군. 완벽해. 이렇게 좋은 색깔은 처음이야. 그는 한 발자국 물러나더니 고개를 갸우뚱하고 내 얼굴이 벌거질 때까지 뚫어지게 쳐다보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내 손을 으스러지게 붙잡고 합격이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는 것은 죄가 될 거요. 하지만 신중해야 하니까 실례 좀 하겠소. 사내는 그러더니 양손으로 내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내가 아파서 소리 지를 때까지 잡아당겼습니다. 눈물까지 글썽거리시네. 사내는 머리를 놔주며 말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군. 하지만 주의해야 하니까 말이오. 벌써 2번은 가발에, 1번은 물감에 속아 넘어간 적이 있으니까. 내 선생에게 구두 수성공의 왁스 얘기를 들려줄 수도 있소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 인간성에 넌더리가 날 거요. 그는 창가로 다가가 모집이 끝났다고 목청껏 소리쳤죠. 사람들이 실망한 듯 웅성거리다가 제 갈 곳으로 흩어지고 빨간 머리라고는 나와 그 남자만 남았습니다. 그가 말했지요. 나는 덩컨 로스요. 나도 관대하신 후원자께서 조성하신 기금의 혜택을 보고 있지. 그런데 윌슨 씨는 결혼했소? 가족은 있고? 나는 가족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로스 씨는 고개를 떨구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런,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군. 그런 말을 듣게 돼서 정말 유감이요. 당연한 거지만 이 기금은 빨간 머리의 유지뿐 아니라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선생이 독신이라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로스 씨는 잠깐 생각해보더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게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됐을 거요. 하지만 선생 정도의 머리를 가진 분이라면 우리가 봐드려야지. 그럼 언제부터 일하러 나올 수 있겠소? 글쎄요. 그게 좀 곤란한데. 지금 하는 일이 있거든요. 아, 윌슨 씨. 그 점에 대해서라면 염려 마세요. 빈센트 스폴딩이 말했습니다. 제가 대신 가게를 보면 되죠. 시간은... 내가 물었습니다. 10시부터 2시까지요. 홈즈 씨, 전당포에 손님들이 찾아오는 건 주로 저녁 때입니다. 특히 주급을 받는 날 직전인 목요일하고 금요일 저녁 때 붐비지요. 그래서 낮에 조금씩 하는 일은 나한테 딱 맞았습니다. 게다가 나는 스폴딩이 괜찮은 녀석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스폴딩 정도라면 웬만한 일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저한테는 딱 좋은 시간이군요. 그럼 급료는? 일주일에 4파운드요. 그럼 일은요? 순전히 명목상의 일이라오. 그 명목상의 일이란 게 뭡니까?
선생은 그 시간에 반드시 사무실에 있어야 합니다. 이 건물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요. 만약 선생이 그 시간에 이 건물 밖으로 나간다면 회원 자격을 잃게 돼요. 그것은 유언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어. 선생이 그 시간에 사무실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간다면 연맹의 규정을 어기는 셈이 돼요.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에 여기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구실로도 안 돼요. 던컬 로스 씨는 말했습니다. 병이 났든 무슨 볼일이 생겼든 그 어느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소. 그 시간에 여기 없으면 자격을 박탈당할 거요. 일은 뭡니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베껴 쓰는 일이 왜다. 저기 사전 한 권이 있소. 책상과 의자는 우리가 제공하지만 잉크와 펜, 앞지는 선생이 준비해야 하오. 내일부터 시작하겠소. 그렇게 하지요. 그럼 자베즈 윌슨 씨, 안녕히 가시오. 선생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따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하오. 선생은 운이 좋은 사람이요. 나는 인사를 하고 스포이딩과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큰 행운을 얻게 돼서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저녁 때가 되자 다시 우울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장난이나 사기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누가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것도 그렇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베껴 쓰는 것 같은 단순한 일을 하는 대가로 그런 거액을 지불한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죠. 빈센트 스폴딩이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애썼지만 나는 모든 걸 다 그만두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까지는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일이 어찌 되는지나 한번 보겠다고 결심이 서서 1페니짜리 잉크 한 병이랑 깃펜 하나, 큰 종이 7장을 사가지고 포프코트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기쁘게도 모든 게 전날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쓸 책상은 벌써 준비되어 있었고 던컬 로스 씨는 벌써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로스 씨는 나한테 A 항목부터 베껴 쓰라고 말하고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들러서 내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곤 했죠. 2시가 되자 로스 씨가 가도 좋다고 했고 내가 베껴 놓은 걸 보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오더군요. 홈즈 선생, 이런 일이 매일같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자 로스 씨는 주급으로 금화 4개를 떡하니 내주었죠. 그 다음 주도 다음 주도 똑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나는 10시까지 거기로 출근했고 오후 2시가 되면 퇴근했습니다. 던컬 로스 씨는 점차 아침에 한 번만 사무실에 들르게 됐고 나중에는 아예 와보지도 않게 되었지요. 물론 나는 잠시라도 그 방을 떠나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로스 씨가 언제 올지 몰랐고 또 그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괜히 서툰 짓을 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8주가 그렇게 지났습니다. 나는 수도원장, 궁술, 갑옷, 건축, 아티카를 베꼈고 조금만 더 하면 B 항목으로 들어갈 참이었습니다. 종이도 꽤 많이 써서 선반 하나가 내가 쓴 종이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다 끝장났습니다. 끝장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의 일이었죠.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10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있고 문 한가운데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윌슨 씨는 공책 한 장 크기의 흰색 마분지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빨간 머리 연맹은 해체되었음. 1890년 10월 9일. 셜록 홈즈와 나는 이 짤막한 공고와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의 구슬픈 얼굴을 쳐다보고 우선 우스운 생각이 들어 배를 쥐고 웃어댔다. 뭐가 그리 우습지요? 손님은 머리에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머리카락 끝까지 빨개져서 소리질렀다. 두 분이 고작 날 비웃는 일밖에 할 수 없다면 딴 데로 가보겠소. 아닙니다. 고정하십시오. 홈즈는 반쯤 일어선 손님을 도로 의자에 주저앉히며 소리쳤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건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기상천외한 사건은 만나기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에는 약간 우스운 구석이 있군요. 사무실 문 앞에서 이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발 밑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쩔 줄 몰랐지요. 나는 옆 사무실을 돌아다녔지만 이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층에 사는 건물주한테 갔습니다. 나는 회계원으로 일하는 건물주에게 빨간머리 연맹이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던컬 로스 씨에 대해서 물어봤지요. 주인은 그런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오실의 신사분을 모르십니까? 나는 물었습니다. 아, 그 빨간 머리. 예. 하하, 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모리스요. 지금 법무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새 사무실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거길 쓰겠다고 했죠. 어제 이사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아, 새 사무실 말이죠. 나한테 주소를 가르쳐 주었죠. 여기 있군요. 세인트폴 근처에 킹 에드워드가 17번지입니다. 홈즈 선생, 나는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주소에는 무릎 보호대 공장이 있었지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윌리엄 모리스나 던컬 로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홈즈는 물었다. sak스 코버그 광장의 집으로 돌아가서 스포이딩에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더군요. 고작 한다는 말이 우편으로 소식이 올지 모르니까 기다려보라는 거였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렇게 좋은 자리를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공경에 빠진 가엾은 사람들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달려온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홈즈는 말했다. 대단히 기이한 사건이니 그걸 조사하는 일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군요. 그런데 윌슨 씨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이 일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심각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심각하고 말고요. 누가 아니랍니까? 일주일에 4파운드라는 수입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윌슨 씨 개인으로서는 이 기상천외한 연맹에 대해 불평하실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군요. 오히려 지금까지 30파운드가량의 이익을 보셨으니까요. 백과사전 A 항목에 나오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얻은 건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나는 그게 어떤 단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고 무슨 목적으로 나한테 이런 장난을 쳤는지. 이게 장난이라면 말입니다. 그쪽 입장에선 꽤 값비싼 장난이었죠. 32파운드를 썼으니까요. 그런 의문에 대해 속 시원히 밝혀내도록 노력하지요. 그런데 윌슨 씨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게 점원이 그 광고를 갖고 왔다고 했는데 그게 점원이 가게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을 때였죠? 한 달쯤이요.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지원자가 그 사람뿐이었나요? 아니요, 한 10명 왔습니다. 왜 그를 뽑으셨습니까? 사람이 싹싹한 데다가 돈을 적게 줘도 일하겠다고 해서요. 반값에 말이죠. 예. 그 빈센트 스포이딩이란 사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키가 작고 뚱뚱하지만 행동은 민첩합니다. 얼굴에 수염은 별로 안 났어도 나이는 30이 넘었고요. 이마에 하얗게 산이 튄 자국이 있습니다. 홈즈는 흥분한 얼굴로 허리를 폈다. 하하, 내 그럴 줄 알았지. 그 사람 귀 뚫은 자국은 없던가요?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느 집시가 귀고리를 해준다고 그렇게 해놨다고 하더군요. 홈즈는 깊은 생각에 잠겨 의자에 몸을 기댔다. 아직도 거기서 일하고 있다고요? 아, 그럼요. 아까도 보고 왔지요. 윌슨 씨가 가게를 비울 때 일은 잘합니까? 일은 똑부러지게 합니다. 또 오전에는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앞으로 하루 이틀 안에 윌슨 씨가 의뢰한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손님이 간 뒤에 홈즈가 말했다. 왓슨,
자네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음,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군. 일반적으로 기괴한 일일수록 이해하기 쉽지. 사실 제일 헷갈리는 건 아무 특징 없는 흔해 빠진 범죄거든. 그건 아무 특징 없는 흔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라네. 하지만 이번 일은 서두를 필요가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담배를 피울 거네. 이 사건은 담배 세대를 피우는 동안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문제지. 미안하지만 앞으로 50분간 나한테 말을 시켜주지 말아주게. 홈즈는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코까지 끌어올린 채 몸을 웅크리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입에 물고 있는 검은 도자기 파이프는 무슨 이상한 새의 부리처럼 보였다. 나는 그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홈즈가 단호한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더니 벽난로 선반 위에 파이프를 올려놓았다. 오늘 오후에 사라 사태가 세인트 제임스 홀에서 연주회를 하지. 왓슨, 어떤가? 자네 환자들이 몇 시간이나 나눠줄 수 있을까? 난 오늘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사실 환자 진료는 별로 재미없어. 그러면 모자를 쓰고 같이 나가기로 하세. 먼저 구시가에 갈 거야. 점심은 도중에 먹기로 하지. 프로그램을 보니 오늘은 독일 음악이 많이 연주되는군. 나한테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음악보다는 독일 음악이 더 잘 맞아. 독일 음악은 자기 성찰의 느낌이 강하지.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고. 자, 가세. 우리는 에이더스케이트까지 지하철로 갔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내려 잠깐 걸어서 아침에 들었던 괴상한 이야기의 무대인 sak스코버그 광장으로 갔다. 그곳은 작고 초라하지만 어떤 허세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허름한 2층짜리 벽돌 집들이 울타리를 두른 자그마한 공유지를 둘러싸고 있었다. 공유지 안쪽에선 잡초와 시든 월계수 덤불이 심하게 오염된 대기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모퉁이의 한 집에 흰 글씨로 자베즈 윌슨이라고 쓰여진 갈색 간판이 걸려 있어서 빨간머리 의뢰인의 영업 장소임을 알려주었다. 셜록 홈즈는 그 앞에 서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눈을 가늘게 뜬 채 빛나는 눈으로 사방을 꼼꼼히 뜯어보았다. 그러더니 좌우의 집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주시하면서 길을 천천히 오르내렸다. 그러다가 다시 전당포 앞에 가서 지팡이로 길바닥을 두세 번 힘껏 두드려 본 다음 전당포 문을 두드렸다. 얼굴이 매끈하니 영리해 보이는 점원 하나가 나와서 어서 들어오시라고 했다. 홈즈가 말했다. 미안합니다만 여기서 스트랜드가까지 가는 길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 오른쪽으로 세 구역, 왼쪽으로 네 구역이요. 점원은 재빨리 대답하고 문을 닫았다. 머리가 좋은 친구야. 함께 걸으면서 홈즈가 말했다. 나는 저 친구가 머리가 좋기로는 런던에서 네 번째일 거라고 생각하네. 배짱에 관해서라면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지. 저 친구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거든. 여보게, 윌슨 씨네 전당포의 점원이 이 빨간머리 연맹 사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분명하지. 그리고 자넨 그의 얼굴을 보려고 전당포 문을 두드린 거고 말일세. 그의 얼굴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닐세. 그럼 그 친구의 바지 무릎을 보고 싶었어.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더군. 길바닥을 두드린 이유는 뭔가? 여보게, 지금은 말이 아니라 관찰이 필요한 시간이네. 우리는 적진에 들어온 간첩일세. sak스코버그 광장에 대해서는 좀 알게 됐으니 이제는 그 뒤에 뭐가 있나 살펴보기로 하세. 초라한 sak스코버그의 모퉁이를 돌자 마치 그림의 앞뒷면처럼 완전히 딴판으로 보이는 거리가 나타났다. 그곳은 구시가의 북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도로는 오가는 마차들로 가득 차 있었고 보도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줄줄이 늘어선 화려한 상점과 위풍당당한 사무용 건물들이 방금 전에 목격한 그토록 허름하고 정체된 지역과 등을 맞대고 있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다. 어디 보자. 홈즈는 길가에 서서 건물들을 살펴보며 말했다. 나는 이쪽의 건물들을 순서대로 기억해두고 싶네. 런던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쌓는 게 내 취미거든.
모티머 상점, 담배가게, 작은 신문가게, 시티앤 서버버 은행 코버그 지점, 채식주의자 식당, 맥팔레인 마차역. 그러고는 다음 구역으로 이어지는군. 자, 이제 일을 다 끝냈으니 휴식 시간을 좀 갖기로 하지. 샌드위치에 커피 한 잔을 곁들인 다음에 바이올린의 나라로 떠나기로 하세. 빨간머리 의뢰인이 기상천외한 수수께끼로 우리 괴롭히는 일이 없는 감미롭고 섬세하고 조화로운 나라로 말일세. 내 친구는 열정적인 음악가였다. 그는 뛰어난 연주자일 뿐 아니라 범상치 않은 재능을 타고난 작곡가이기도 했다. 그는 오후 내내 무대 앞좌석에 앉아서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에 사로잡힌 채 음악에 맞춰 길고 가는 손가락을 흔들었다.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어렸고 두 눈은 꿈꾸는 듯 나른했다. 사냥개 홈즈. 비상한 두뇌의 무자비한 사립탐정 홈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홈즈에게는 특이하게도 서로 다른 두 성격이 교대로 나타났다. 내가 보기에 극도의 정확함과 치밀함을 추구하는 시기는 시적이고 명상적인 정서에 대한 반작용인 것 같았다. 그는 극단적인 무기력 상태에서 활화산처럼 정력이 용솟음치는 상태로 건너뛰곤 했다. 사실 그가 가장 무서울 때는 며칠간 계속해서 안락 의자에 앉아 음악과 책에 파묻혀 있을 때라고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범죄 수사에 대한 열정이 치솟아 빛나는 추리 능력이 거의 직관의 수준까지 상승하곤 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그의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능력을 드러내는 그를 미심쩍은 눈으로 곁눈질하곤 한다. 그날 오후 세인트 제임스 홀에서 음악에 푹 파묻혀 있는 홈즈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지금 그의 목표가 되어 있는 자들이 앞으로 철퇴를 맞게 되리라고 예감했다. 자네는 이제 집에 가고 싶겠군. 연주회장을 나서며 홈즈가 말했다. 응,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할 일이 있네. 몇 시간은 좋게 걸릴 거야. 이번 코버그 광장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닐세. 심각한 사건인가? 엄청난 음모가 무르익고 있어. 이제 그걸 중지시킬 때가 된 것 같네. 하지만 오늘이 토요일이라 문제가 다소 복잡해. 오늘 밤 자네가 좀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네. 몇 시에 갈까? 10시면 될 거야. 그럼 10시까지 베이커가로 가지. 좋아. 그런데 약간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아무쪼록 자네 군용 권총을 가지고 오게. 홈즈는 손을 흔들고 돌아서서 순식간에 사람들의 물결 속으로 모습을 감췄다. 나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난히 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셜록 홈즈와 교제하면서는 항상 내 우둔함을 의식하고 기가 죽어 있었다. 오늘 나는 그와 똑같은 것을 보고 들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과거일 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내게는 모든 일이 그저 혼란스럽고 불가해할 뿐이었다. 나는 마차를 타고 켄싱턴의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백과사전을 필사한 빨간머리 사내가 들려준 기이한 이야기와 sak스 코버그 광장을 찾아갔던 일,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홈즈가 들려준 의미심장한 말 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오늘 야간 원정의 목표는 무엇이고 나더러 총을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뭘까?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려고? 홈즈는 매끈한 얼굴에 전당포 점원이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암시를 주었다. 뭔가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인간. 나는 그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포기하고 밤이 되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집을 나온 것은 9시 15분이었다. 나는 하이드파크를 지나 옥스퍼드가를 거쳐 베이커가로 걸어갔다. 집 앞에 이륜마차 2대가 서 있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위층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방에 들어가니 홈즈가 두 사람과 한창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다. 나는 그중 한 사람이 피터 존스 형사라는 걸 알아보았다. 다른 한 사람은 키가 크고 빼빼 마른 데다가 구슬픈 얼굴을 한 남자였는데 반짝거리는 새 모자에 좀 지나치게 점잖은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다. 이제 다 모였군. 홈즈는 말하고 두꺼운 모직 상의에 단추를 채우고 선반에서 수렴용 채찍을 내렸다. 왓슨, 런던 경찰청에서 나온 존스 씨하고는 구면이지. 이쪽에 계신 분은 오늘 밤에 모험에 동행하실 메리 워더 씨라네. 왓슨 박사님,
다시 한조를 이뤄서 추격전에 나서게 됐군요. 존스는 특유의 과시하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우리들의 친구 홈즈 선생은 노련한 사냥꾼이지요. 선생께선 지금 늙은 사냥개의 도움을 받아 범인을 추적하려는 중입니다. 쫓아가 보니 겨우 기러기 한 마리더라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소. 메리 워더씨가 우울하게 말했다. 그 점에 관해서라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형사는 오만하게 말했다. 여기 계신 홈즈 선생은 독자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홈즈 선생한테 과도하게 논리적이고 환상적인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질이 뛰어난 탐정임에는 틀림없어요. 아그라 보물이 동기가 된 숄토 피살 사건에서는 한두 번 경찰이 능가한 적도 있죠. 아, 그렇소이까. 그럼 다행이요. 낯선 사내의 목소리에 경의의 빛이 어렸다. 그래도 솔직히 카드놀이를 못하는 게 아쉽소이다. 토요일 밤인데도 카드놀이를 못하는 것은 2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요. 셜록 홈즈가 말했다. 제 생각에는 오늘 밤에 그 어떤 내기 도박보다 흥미진진한 판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메리 워더씨에게 돌아갈 판돈은 3만 파운드고 그리고 여기 존스 형사는 오매불망 소원하던 범인을 체포하게 될 겁니다. 존 클레이는 살인, 절도에 화폐 위조까지 했습니다. 메리 워더씨, 그자는 젊지만 범죄 세계의 거물이지요. 나는 그자를 체포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존 클레이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할아버지는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공작이고 클레이 자신은 명문 이튼 학교에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지요. 그자는 행동도 빠르지만 두뇌 회전도 그 못지않게 빠릅니다. 우리는 그자가 남겨놓은 흔적과 마주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번번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자는 항상 이번 주에는 스코틀랜드에 가서 금고를 털고 다음 주에는 코널로 행차해서 고아를 위한 기금을 모으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나는 몇 년간 그자의 뒤를 쫓았지만 아직 얼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존스 씨에게 그자를 소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군요. 나도 존 클레이가 관련된 사건을 한두 번 접할 기회가 있었죠. 그자가 거물이라는 말에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벌써 10시가 지났군요. 출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이 앞에 이륜마차에 타십시오. 왓슨과 나는 뒤에 있는 마차를 타고 따라가겠습니다. 홈즈는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별로 말이 없었다. 그는 좌석에 몸을 기대고 연주회에서 들었던 곡조를 흥얼거렸다. 마차는 가스등이 켜진 미로 같은 거리를 끝없이 지나 페링턴가로 접어들었다. 거의 다 왔나 보군. 저 메리 워더라는 사람은 은행장인데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다네. 나는 존스도 데려오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사실 존스는 사람은 나쁘지 않지만 일에는 바보 천치와 다름없지. 하지만 한 가지 장점이 있다네. 저 친구는 불도그처럼 용감하고 가재처럼 끈질기지. 한번 물면 절대로 놔주는 법이 없어. 자, 다 왔네. 두 사람이 우리 기다리고 있군. 우리가 도착한 곳은 어제 오전에 왔던 그 붐비는 거리였다. 우리는 마차를 보낸 다음 메리 워더씨의 안내에 따라 좁은 골목을 내려가 어느 건물의 옆문으로 들어갔다. 작은 복도를 지나니 엄청나게 큰 철문이 나왔다. 메리 워더씨가 문을 따주었다. 나선형의 돌계단을 내려가니 다시 큰 철문이 나왔다. 메리 워더씨는 여기서 걸음을 멈추고 각등에 불을 켰다. 흙냄새가 물씬 풍기는 어두운 통로를 내려가자 세 번째 철문이 나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지하실이 나왔는데 사방에 큼직한 나무 상자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사람이 위로 침입하긴 어렵겠군요. 홈즈가 등을 돌고 주위를 살피며 말했다. 밑에서도 힘들 거요. 메리 워더씨가 지팡이로 포석이 깔린 바닥을 쿵쿵 두드리며 말하더니 깜짝 놀라서 외쳤다. 아니, 이럴 수가. 텅텅 울리는군. 좀 조용히 계시라고 부탁드려야겠군요. 홈즈가 매섭게 말했다. 당신 때문에 오늘 밤의 수고가 허사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부디 저 상자에 걸터 앉아서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그나만 메리 워더씨는 기분 상한 얼굴로 나무 상자 위에 앉았다. 홈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등과 확대경을 들고 보석 사이의 균열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러더니 몇 초 만에 벌떡 일어나서 확대경을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앞으로 최소한 1시간은 기다려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놈들은 전당포 주인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는 정신없이 서두르겠죠. 일을 빨리 끝낼수록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왓슨, 자네도 짐작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런던의 어느 대형 은행에 구시가 지점 지하 금고에 와 있다네. 메리 워더씨는 은행장이시지. 런던에 내놓으라 하는 범죄자들이 왜 이 지하실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지 그 이유는 은행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걸세. 그건 우리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프랑스 금괴 때문이요. 은행장이 속삭였다. 이 금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을 거라는 경고를 몇 차례 받았소이다. 프랑스 금괴라고요? 그렇소. 몇 달 전에 우리는 우리 은행의 지불 준비 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프랑스 은행에서 3만 나폴레옹을 빌렸소. 그런데 포장을 뜯기도 전에 은행의 지하 금고에 금괴가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간 거요. 지금 내가 깔고 앉은 나무 상자 속에는 2천 나폴레옹의 금이 얇은 나판 사이에 켜켜이 들어가 있소. 지금 이곳에는 평소 한 지점에서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금괴가 보관되어 있소이다. 그래서 우리 은행의 임원들은 지금 좌불안석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홈즈가 한마디 거들었다. 자,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나는 1시간 안에 결판이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리 워더씨, 그 침침한 등불에 덮개를 씌워야겠군요. 그럼 어둠 속에 앉아 있으라는 거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카드를 한 벌 주머니에 넣어왔지요. 넷이서 카드놀이를 하면 메리 워더씨도 섭섭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만 지금 범인들의 준비 상태를 보니 불을 켜놓고 있는 게 너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자의 위치를 선택할 때가 됐습니다. 놈들은 대담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불시에 덮치긴 하겠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놈들이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릅니다. 저는 이 나무 상자 뒤에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상자 뒤에 숨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놈들에게 불을 비추면 재빨리 달려들어야 합니다. 왓슨, 저쪽에서 총을 쏘면 인정사정 없이 놈들을 쏘아 넘어뜨리게. 나는 권총을 내 앞에 나무 상자 위에 올려놓고 공이치기를 잡아당겼다. 홈즈가 등에 덮개를 씌우자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왔다. 그것은 내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절대적인 암흑이었다. 강렬한 금속 냄새가 아직 거기 등불이 있어서 때가 되면 금세 어둠을 밝히리라는 것을 알게 했다. 나는 조바심이 나서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섰다. 지하실 안에 축축한 냉기와 갑작스러운 어둠에는 뭔가 무겁게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놈들에게 출구는 하나뿐입니다. 홈즈가 속삭였다. 은행 뒤에 닿아 있는 집을 통해 sak스-코버그 광장으로 나가는 것이죠. 존스, 아까 내가 요청한 대로 조치해 놓았겠죠. 전당포 문 앞에 경사 하나와 경찰관 2명을 잠복시켜 놓았소. 그럼 길목을 완전히 봉쇄한 셈이군요. 자, 이제부터는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가던지 나중에 시계를 보고 나는 우리가 기다린 시간이 1시간 15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밤이 가고 새벽이 온 줄 알았다. 감히 자세를 바꿀 엄두를 못 냈던 탓에 팔다리가 저리고 뻣뻣해졌다. 하지만 극도로 긴장한 탓에 청각 능력이 극히 예민해지자 뚱뚱한 존스 형사의 거칠고 깊은 숨소리와 은행장의 가늘게 한숨 쉬는 듯한 숨소리도 구분할 정도가 되었다. 내 위치에서는 나무 상자 너머로 바닥이 내려다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작은 불꽃이 일었다. 그것은 처음엔 돌바닥 위에 붉은 불씨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점점 길어지더니 한 줄기 노란 불빛이 되었고 그러다 갑자기 아무 소리 없이 바닥이 갈라지는 듯 하더니 손 하나가 쑥 나왔다. 여자 손처럼 생긴 그 하얀 손은 불빛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다시 땅속으로 사라졌다. 손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고 희미한 빗줄기만 남았다. 그것은 포석 사이에 틈이 생겼다는 걸 나타내는 표시였다. 하지만 어둠은 오래가지 않았다.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희고 넓은 포석이 모로 뒤집히면서 네모난 구멍이 입을 벌렸고 그곳에서 불빛이 쏟아져 나왔다.
소년처럼 피부가 매끈한 얼굴 하나가 올라와서 날카로운 눈으로 사방을 살피는 듯 하더니 구멍에서 먼저 손을 빼고 그 다음에는 어깨, 그러고는 허리를 빼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장자리에 한쪽 무릎을 짚고 재빨리 몸을 솟구쳤다. 그리고 자신처럼 작고 호리호리한 짝패를 구멍 속에서 끌어올렸다. 짝패는 창백한 얼굴에 유난히 머리칼이 붉은 사나이였다. 됐어. 처음 나온 남자가 속삭였다. 끄라고 가방은 갖고 왔나? 맙소사, 빨리, 아치, 빨리 가져와. 정말 미치겠군. 바로 그 순간 셜록 홈즈가 뛰어나와 침입자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두 번째로 올라온 녀석은 다시 구멍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존스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옷이 북 찢어졌다. 권총의 총신이 불빛에 번쩍 빛났으나 홈즈의 수렴용 채찍이 총을 든 손목을 내리쳤고 권총은 돌바닥에 힘없이 굴러 떨어졌다. 존 클레이, 그래봤자 소용없어. 이제 끝났다. 홈즈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런 것 같군. 클레이는 한껏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내 친구는 무사히 도망칠 거다. 너희가 옷자락을 잡아당기기는 했지만 말이야. 전당포 문 앞에서 세 사람이 지키고 있다. 정말이냐?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군. 칭찬해 주지 않을 수 없군.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빨간머리 연맹을 생각해내다니 정말 기발하고 그럴듯했어. 네 친구는 곧 만나게 될 거다. 존스가 말했다. 어찌나 빨리 도망치던지 굴 속에서 붙잡는 데는 실패했지만 말이지. 조금만 기다려. 그 더러운 손을 내 몸에 대지 말기 바란다. 우리의 포로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말했다. 잘 모르고 있나 본데 내 몸엔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러니 나한테 말할 때는 항상 예의를 갖춰 경어를 쓰기 바란다. 좋으실 대로. 존스는 클레이를 빤히 쳐다보고 낄낄거리며 말했다. 그러면 전하, 제가 전하를 마차로 경찰서까지 모실 예정이오니 순순히 위층으로 올라가 주시렵니까? 좀 낫군. 존 클레이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 셋을 향해 가볍게 목례하고 형사에게 붙잡힌 채 조용히 걸음을 옮겨 놓았다. 지하실을 나가는 동안 메리 웨더 씨가 말했다. 홈즈 선생, 우리 은행에서 선생에게 어떻게 살해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은행 금고를 털릴 뻔했는데 홈즈 선생께서 미리 범행 계획을 탐지해내 놀라운 솜씨로 이렇게 지켜내 주셨으니 저는 존 클레이에게 받아야 할 빚을 받은 겁니다. 홈즈는 말했다. 이번 일에 약간의 비용이 조금 나갔으니 은행 측에서 그것을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이한 경험을 한 것과 빨간머리 연맹의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 베이커가에서 위스키 잔을 앞에 놓고 마주 앉았다. 홈즈가 설명했다. 왓슨, 그것 말일세. 빨간머리 연맹에 관한 이상한 광고나 백과사전 필사 작업의 목적이 별로 똑똑하지 못한 전당포 주인을 매일 몇 시간씩 집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건 처음부터 분명해 보였거든. 이 처리 방식이 기상천외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워. 생각을 짜낸 것은 보나마나 클레이였을 걸세. 동료의 머리 색깔을 보고 기발한 착상을 했겠지. 일주일에 4파운드면 전당포 주인을 끌어내기에는 충분한 미끼지. 수천 파운드를 노리고 범행을 준비하는 치들에게 그 정도가 대수였겠는가. 신문 광고를 낸 다음에 한 녀석은 임시 사무실을 얻고 다른 한 녀석은 전당포 주인이 광고를 보고 응모하도록 부추겼지.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매일 몇 시간씩 주인의 집 밖으로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일세. 점원이 급료의 절반을 받고 일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나는 그자가 집안을 장악하려고 하는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을 품었네. 하지만 그자의 동기를 어떻게 그렇게 집어낼 수 있었지? 집에 여자가 있었다면 단순한 불륜으로 생각했을 걸세. 하지만 애당초 그런 것은 불가능했네. 또 전당포는 영세하고 집에 값나가는 물건이라고는 없었지. 그들이 그만한 비용을 써서 그렇게 공들여 준비하는 것은 집 밖에 있는 무언가를 노린 게 분명했어.
그게 무엇일까? 나는 점원이 사진을 좋아해서 틈만 나면 지하실로 사라진다는 얘기를 흘려듣지 않았네. 지하실. 그러자 비로소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했지. 그래서 나는 그 이상한 점원에 대해 조사해보고 그가 런던에서 가장 냉혹하고 대담한 범죄자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네. 그자는 지하실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하루 몇 시간씩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나는 다시 생각해보았네. 그게 무엇일까? 떠오르는 건 오직 하나였어. 다른 건 물을 향해 굴을 파고 있다는 것. 현장 답사를 나갔을 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내가 길바닥을 지팡이로 두들겨봐서 깜짝 놀랐지. 그때 나는 굴이 집 앞으로 났는지 아니면 집 뒤로 났는지 확인해보고 있었다네. 그리고 전당포에 초인종을 누르자 예상대로 점원이 나왔네. 우리 둘은 그 전에 몇 번 부딪히긴 했지만 직접 대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 나는 그자의 얼굴은 별로 쳐다보지 않았어.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은 무릎이었거든. 그자의 바지 무릎이 얼마나 너덜거리고 더러웠는지 자네가 직접 봤어야 했는데 그 무릎이 바로 그자가 굴을 팠던 시간에 대해 말해주고 있었네. 유일한 의문점은 어디를 향해 굴을 팠느냐였지. 나는 그 뒤쪽 거리로 돌아갔다가 CTN 서버버 은행이 전당포와 등을 맞대고 있다는 걸 보고 비로소 의문을 풀었지. 어제 연주회가 끝나고 자네가 집에 돌아간 뒤에 나는 런던 경찰청과 은행장을 찾아갔다네. 그 결과는 자네가 본 그대로고. 그런데 그자들이 오늘 밤에 결행할 거라는 건 어떻게 알았나? 그들이 빨간머리 연맹 사무실을 폐쇄했다는 건 더 이상 자베즈 윌슨 씨를 집 밖으로 내보낼 필요가 없어졌다는 표시였네. 다른 말로 하면 굴파기가 끝났다는 거지. 하지만 굴이 발각될 수도 있고 금괴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둘러야 했어. 그런데 그들에게는 토요일이 가장 적당했을 거야. 피신할 시간을 이틀이나 벌게 되는 셈이니 말이야. 이 모든 걸 고려해서 그들이 오늘 밤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지. 정말 아름답고 완벽한 논리로군. 나는 감탄을 숨기지 않았다. 논리의 사슬은 길지만 연결고리 하나하나가 다 사실이야. 덕분에 나는 권태를 느끼지 않을 수 있었지. 홈즈는 하품하며 대답했다. 그런데 벌써 권태가 몰려오고 있는 것 같아. 내 삶은 진부한 일상에서 도피하기 위한 끝없는 몸부림일세. 그래서 이런 작은 문제들이 나한테는 다 도움이 되지. 자네는 사람들에게 큰 은인이기도 해. 홈즈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아마 결국은 약간의 도움이 되긴 하겠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업적이 전부다. 구스타프 플로베르가 조르주 상대에게 쓴 편지의 한 구절일세.